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공급망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좀 투자 포인트를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니켈에서 공급받기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 배터리를 누가 쓸까? 현대차.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현대차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지금 제가 전기차 봐야 되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소재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소재가 잘 되고 그런 거 보니까 야, 배터리 잘 돼갖고 소재를 봤는데 소재로 이렇게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이 들면 소재는 어디서 받아오지라는 생각을 그렇죠. 원료에 대한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또 물류 대란, 공급난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리 원가가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원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그러면 소재에다가 그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광산이나 혹은 그 물량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은 유통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양극재를 만들 때 양극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전구체라는 걸 또 조합을 해서 만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예전에 그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야, 유럽에 지금 그 풍력 발전이 부족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 세계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 쪽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심해지겠다. 그렇죠. 근데 공급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면 이거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우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류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완전히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잘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 상황에서 천연가스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야, 그게 지금 중국이 뭐가 좀 공장을 좀 막 잠그고 막 그래서 소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대 라고 하면은, 아, 우리나라 소재 회사들이 안 좋겠구나가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누가 돈을 벌고 있는 거지? 그런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혜를 입는 곳이 어디냐를 생각해보자. 예. 그래서 그 뒷단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요소수 대란 같은 것도 보시면은 분명 거기서 뭐 누군가 공급처에서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사람의 행위는 정의롭지 않아 보이겠지만 매점에서 어쨌든 돈은 그 사람 벌 거 아니에요. 벌죠. 그럼 요소가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요소가 뭔데? 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요소는 사실 저 밑에 단 들어가면 탄화수소라 그러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리는 납사에서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석탄이 이게 탄소하고 수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잘라요. 그러면 탄소가 빠지고 수소가 남죠. 그럼 수소에다가 질소를 붙이면 암모니아가 돼요. 네. 그리고 암모니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붙이면 요소가 돼요. 이게 요소거든요. 그러면 야, 요소가 쇼티지래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암모니아 만드는 회사들의 가격은 되게 많이 올라가겠구나. 그럼 왜 암모니아가 이렇게 됐대? 그랬더니 석탄 때문에 그렇대. 그러면 석탄을 하는 데들은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사고를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도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망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라고 그러면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망간은 중국에서 99%가 들어오고 흑연 같은 경우, 흑연은 음극재를 만드는 건데 87%가 들어와요. 그러면 수산화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경우도 의존도가 80%가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아까 그 석탄을 하지 않았던 그 암모니아를 잘 못 만들었던 이유, 요소를 못 만들었던 이유가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전력이 부족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야, 전기 많이 쓰는 애들 좀 쓰지 마. 야, 지금 사람들 춥다는데 엘리베이터 멈춘다는데 니네 쓰지 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야, 이게 또 만약에 리튬 공장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마그네슘 공장이 그걸 맞아서 마그네슘 가격이 거의 한 연초 대비, 연 중반 대비해서 한 40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그네슘 대란이라고 또 그런 표현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란인지 아닌지는 좀 판단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쇼티지가 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대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수요단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 과잉이에요. 그렇죠. 왜 공급 과잉이냐? 모바일 폰을 못 파니까. 그럼 마그네슘을 누가 제일 많이 쓰냐라고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써요. 알루미늄 합금, 좀 고급 자동차, 가볍고 단단한 그 알루미늄 합금 만들 때 마그네슘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 차량이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만들어요. 그럼 공급단의 문제도 있었지만 수요단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란이냐 아니냐 이거는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좀 있다는 건데 어쨌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현재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뭘 만드는 분들은 우리나라 업체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되게 비싸게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를 판가를 전가할 수 있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완성차보다 좀 약했던 이유도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정가를 못 시킨다고. 예, 예. 원가 부담을.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되게 비싸게 전가를 받았는데 못 넘기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되게 힘든 거고. 그러면 중국 업체들은 많이 생산은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매출은 많이 안 나, 판가는 판매량은 늘진 않았는데 판가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야 도대체 얘네는 누구냐? 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겁니다. 이게 뭐 진짜 무슨 중국어를 내가 뭐 봐가지고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소재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업체들이니까 그냥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야 그러면은 지금 도대체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면 인도네시아 가면 이거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찾냐라고 해서 우리 금융시장은 너무나 쉽게 ETF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ETF 그러니까 저도 이거 찾다가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좀 찾아봤어요. 뭐 중국의 간펑 리튬부터 해가지고 좀 찾다가 아 이거 진짜 못 찾겠다. 그 찾아도 이걸 내가 진짜 분석해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죠. 생짜 그 그쪽에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도 아니고 다 중국어, 영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뭐 좀 없을까 하다 보니까 ETF가 있더라고요. 이게 올해 한 중반쯤 나온 ETF인데, 그러니까 제가 ETF 장사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니까 내가 이걸 찾을 필요가 없이 전문가들이 괜찮은 그 관련된 회사들을 이제 찾아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사서 담아놓은. 그렇죠. ETF. 근데 이게 내가 분석을 해서 그걸 딱 찾아서 걔만 사면 그러면 진짜 더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리스크가 그러니까 리스크만큼 베네핏도 많이 올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못 찾겠다 싶으면 그냥 전문가들이 찾아놓은 거 가지고 하는 배터리 관련한 리튬 2차전지 ETF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니까 또 그것도 있어요. 내가 찾기 힘들면 ETF에 들어가 있는 거를 누가 전문가들이 한번 걸러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걔를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거는 정말 이 업종의 대표적인 유망한 거야라고 픽을 해놓은 거잖아. 그 그쵸? 전문가들이. 네. 그러니까 ETF를 사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나는 좀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고 싶어. 그러면 ETF에 들어가 있는 애를 기준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나를 봤더니 2차 전지의 중국 내 2차 전지 습식 분리막 1위 업체, 뭐 창신신 소재 같은데 중국 내 2위 전해질 업체 캠캡. 아이고 이름도 참 익숙하지도 않네. 캠캡. 거기에 그런 걸로. 중국 배터리 장비 업체, 중국 쪽에서요? 중국정 배터리 소재 업체, 그리고 더 공급단으로 더 내려가면 아예 호주에 있는 광산 업체 이런 데들이 포트폴리오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급망을 우리가 보실 때 뭐 소재도 보시고 차도 보시고 배터리도 보시고 하는 게 뭐 특정한 이벤트가 야 나는 배터리가 너무 좋아라고 해서 배터리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 실망이 크잖아요. 근데 분명히 배터리는 성장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럼 배터리 소재도 있었고 그러면 여기서 소재 업체에게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어딘지 그리고 그 재료를 실제로 광산으로 채굴하는 데는 어딘지 그러면 소재 업체들이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장비는 어디서 만드는지 그리고 이걸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차라리 ETF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그 공급망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터리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공급망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좀 투자 포인트를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권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게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혜가 어디일까 요거를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되게 투자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소재 업체가 힘들다. 그러면 소재 업체를 힘들게 하는 애가 누군가. 거기를 사면 되니까. 걔가 분명히 뭔가 이익을 보고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뭐 한국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글로벌리 이게 다 가능하잖아요. 네. 쉽게 또 미국 주식 살 수 있고 하니까 분명히 뭐 좋은 투자 기회를 넓은 의미에서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하기 좀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국내 ETF 사셔도 돼요. ETF 다 담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저도 그냥 보긴 하는데 뭐 이렇게 특별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투자법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니켈 같은 거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뭐 내가 니켈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국내에 ETN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여기에 그럼 나는 니켈의 2배, 뭐 레버리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물론 이거 하시려면 레버리지 ETN을 하려고 그러면 금융투자협회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온라인 교육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투자의 포인트들이 좀 넓어질 수 있게
있게끔 말씀을 좀 오늘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ETF하고 ETN하고 차이가 예.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냥 특별히 그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그러니까 ETF 우리가 보통 뭐 3개월마다 롤오버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같은 경우 똑같은 건가요, ETN도?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정확하게 운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어떤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그 추종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수가 있는 것을 추종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그게 진짜 그 개별, 물론 더 디테일하게 더 세심하게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권 기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완전 깨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예. 요 정도까지만 해도 일단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 이제 장단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그 배터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언급한 섹터 종류들 가운데서 가장 투자하기 적합한 그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처음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괜찮다?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도 성장, 소재도 성장, 리튬도 성장, 니켈도 다 성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게 더 좋으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그 자체의 리스크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잘 되니까가 아니고, 배터리가 잘 되니까 내가 배터리를 샀는데 그게 물적 분할을 해버리네? 그렇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된다고. 그럼 야, 분리막도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나는 SK IET를 살 거야 라고 해서 투자를 할 때 보니까 여기는 IT 분리막 비중이 꽤 높네? 라는 부분들을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디가 성장할 거냐 말 거냐, 어디가 더 유명할 거냐 분야도 보셔야 되겠지만, 내가 딱 투자하려는 딱 그 회사, 뭐 그 ETF, 뭐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 상품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와 별개로.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모든 분야가 다 괜찮다. 다 같이 성장하는 거니까. 네. 단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 요인만 챙겨서 그것만 피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사실 괜찮으면 다 찔끔찔끔 다 같이 골고루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어떤 하나만을 꼭 찝을 필요는 없는 건데. 말씀드렸잖아요. 찔끔찔끔 투자하기 귀찮으면 ETF. ETF. 참 ETF가 참 상당히 괜찮은 발명품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배터리, 요즘 뭐 폐배터리의 재활용 문제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저희도 몇 달 전에 자동차 연구원의 그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 유럽 EU 그 어떤 뭐 집행위원회하고 뭐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이 배터리 회사의 어떤 페널티와 무슨 긍정적으로 봐주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 때, 규제를 만들 때 폐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난이도, 이것이 얼마나 쉬우냐,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대표님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은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급망을 쭉 봤잖아요. 그럼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폐배터리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용하는 딴에도 투자 기회는 널려 있다는 얘기죠. 이쪽에 공급을 이만큼 성장해서 그 기업들이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가는 그 수요였던데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폐배터리 얘기는 그냥 단순히 재활용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어떻게 그 배터리의 생태계가 공급 생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 생태계가 있는 건데, 배터리 재활용은 일단은 저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형경제라는 게 있어요. 선형경제? 선형경제. 일자로 가는 선형경제. 그러면 만들어서 쓰고 버리는, 요게 선형경제거든요. 순환경제라는 거는 만들어서 쓰고 재활용해서 다시 쓰고. 그래서 이게 더 멋진 표현은 뭐가 있을까? 저런 얘기도 있어요. 더 이상 지구에게 재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계속 알아서 자체적으로 돌아가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에 어떤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경우. 태양광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 석유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 석유를 빼서 쓰고 사라지죠. 태양광은 그냥 해가 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뭐 부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배터리에서는 그런 이슈가 뭐가 있냐면 이게 배터리가 고가인 이유가 금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되게 비싸지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많은 금속을 우리가 지구가 갖고 있긴 한 건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조금 쓰니까 뭐 전기차 뭐 돌아다녀봐야 전 세계 전기차의 침투율이 한 7%? 근데 93%가 바뀌었을 때 정말 그 금속들이 과연 있을까? 아니면 가격은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자동차가 뭐 연간 뭐 1억대 넘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얼마 전에 그 테슬라가 나는 인산철 배터리 쓸래요. 이 얘기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 또 팍 했었잖아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그때 쫙 빠졌었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별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봤던 게 이게 그 인산철을 테슬라가 왜 쓰려고 하는 건지를 좀 보셨어야 돼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일론 머스크는 항상 농담하듯이 얘기하니까 그 주총에서 아 철은 많은데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니켈, 코발트, 망간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니까 철은 많은데 그럼 난 철 배터리를 만들게. 그게 인산철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30년에 2,50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판매를 할 건데 우리가 이거를 다 NCM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소재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소재가 좀 더 풍부한 철 배터리를 만들 거야. 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NCM 배터리를 안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만큼 커질 건데 그럼 지금 NCM이 요만큼 있다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인산철도 이만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뭐 왜 그 NCM이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이 NCM 금속을 사용하고 나서 그럼 이게 나중에 고갈이 되면 어떡하지? 가격이 오르면 어떡하지? 막 그럴 때 이 폐 배터리를 이게 그 재활용을 하면 그 배터리에서 다시 니켈, 코발트, 망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배터리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냥 단순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게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 다 재료들 따져보면 이거 다 독극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속인데 중금속. 그 독극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게 독극물은 아니고 이거를 이제 재활용하기가 어려울 때 그 독극물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나와요. 원래 광산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철광석 광산에 가면 철광석을 이렇게 있어서 철광석을 빼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원석 엄청나게 큰 원석을 막 부시고 막 그리고 저 뭐 귀금속 같은 경우는 막 황산 같은 거 막 들이부어 가지고 그것만 녹여내고 아니면 열을 막 엄청나게 가해 가지고 금속만 뽑아내고 이게 지금 그 재련 과정이거든요. 광산에서의 재련 과정.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선진국에서 광산들을 다 안 하다 보니까 중국의 비중이 높아진 거긴 해요. 그러면 NCM을 다시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얘를 그러니까 NCM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 니켈, 코발트, 망간이 있으면 얘 가루 넣어가지고 이게 진흙 뭉치듯이 진흙 뭉쳐가지고 동박에다 올려갖고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럼 그 진흙에서 다시 NCM을 빼내는 거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멘트로 치면은 시멘트 모래 자갈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다시 거기서 모래를 뽑아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다 분해해가지고 그것만 필요한 것만 따로 추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배터리는 어마어마하게 사용될 건데 그럼 그거로 자료가 없는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섞여 있긴 하지만 그 원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원석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재련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한 그 처음에 얼마 전에 SK이노에서 밝힌 얘기였는데 한 2040년 정도가 되면 광산에서 캐는 것보다 재활용을 해서 얻는 소재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 얘기인 즉슨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광산 시장보다 앞으로 만들어질 폐배터리 시장이 더 커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광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성장하게 되면 광산이 이만큼 클 거야.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 광산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쓰면
도시광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도시에서 추출해내는 거니까. 예, 그게 도시광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규모를 한 1.2기가와트시 지금 한 1.2기가 정도 한대요. 근데 2030년 되면 한 136기가 정도를 할 거다. 그러면 이거 한다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회사가 크겠죠. 그러면 이 폐배터리로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다 썼어요. 자동차를 쓰고서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는 못 쓰는 배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치 차가 폐차할 때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자동차는 굉장한 고출력과 고내구성과 그 혹독한 환경을 견뎌야만 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능이 한 10% 정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못 써요. 차는. 아, 맞아.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음에는 짱짱하다가 2시간, 3시간씩 가다가 한 번 충전하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은 맞아요. 한 번 충전하면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줄잖아요. 예, 예. 차도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근데 차는 굉장히 안전해야 되고 그 혹독한 환경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을 요구해요. 그럼 그 배터리를 차에서 못 쓴다고 해서 이게 폐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또 쓰는데 그럼 어디다 쓰냐면은 그게 우리가 지금은 이걸 많이 안 써서 그러는데 뭐 캠핑 좋아하시나요? 캠핑? 그냥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캠핑 갈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예요. 전기? 예, 예. 왜요? 커피 끓여 먹어야죠. 아, 그렇군요. 커피를 안 마셔서. 예, 그리고 추우면은 거기서 저거 하잖아요. 이렇게 온열 밤에 이렇게 불 켜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은 뭘 쓰고 있냐면 디젤 발전기를 써요. 네. 그러니까 발전기 하나 들고 다니고 말통에 기름 갖고 다니다가 거기서 필요하면 넣어가지고 전기를 뽑아서 그걸 써요. 근데 거기에 일단 디젤 발전기니까 배기가스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겨울에 그 캠핑카 안에다가 그거 잘못 설치했다가 그 배기가스 때문에 또 죽을 수 있겠네. 이게 산소 부족으로. 예, 그거 마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돌아가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다다다다다다 소리 나고 그 진동 있고. 근데 이게 왜 한다 그랬냐면 전기를 만들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럼 배터리를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배터리 같은 조그만 거 말고 큰 배터리. 우리 자동차 지금 이렇게 쓰는 사각형 배터리 많은 거 그런 것들. 그렇죠. 근데 자동차용 배터리는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심지어 한 10% 정도 떨어지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배터리예요. 네. 그럼 거기다 전기를 넣어서 가져가면 그게 캠핑용 ESS. 이게 돼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 뭐 자동차는 막 200km를 가야 되지만 킥보드가 200km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까지 고출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 배터리를 여기서는 자동차로서는 폐품이겠지만 이걸 갖고 와서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의도에 항상 돌아다니다 보면 있는 그 포장마차에 거기 뭐 발전기 하나씩 놓고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ESS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재사용을 하게 되면은 안 거 버려야 되는 걸 재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재사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재사용이 돼서 다 이게 끝나고 난 그 배터리를 갖고 와서 파쇄하고 화학적인 작용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소재를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이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재사용 시장도 커질 거고 재활용 시장도 커질 거고 이게 다 있잖아요. 그림이 대충 그렇죠. 그려지시죠. 네. 그러면은 그 배터리가 내 거여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내가 이만큼 쓰다가 이제 이렇게 사용하자. 그다음에 다 쓸 만큼 쓴 다음에는 그냥 처분하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내 거라는 게 소비자 내 거 말고 사업을 하는 사람. 뭔 설명을 드리려면 이거를 배터리 애저 서비스라 그래요. 바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배터리, 그러니까 내가 차를 팔았는데 예. 그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면 이 차가 끝나고 나서 그 배터리를 가져다가 나는 재사용에도 쓸 수 있고 재사용했을 때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면 그걸 가지고 분해를 또 할 수 있고 그 분해를 하게 되면 그 소재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배터리를 만들 때 쓸 수 있어요. 이게 배터리의 사용 주기를 통합시킨 그 서비스를 배터리 애저 서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샀다 해서 자동차는 내 소유지만 그 배터리에 대한 소유도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따로 관리하는 그런 회사 혹은 그런 조직이 있다. 그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배터리 애저 서비스 사업인데 우리 뭐 침대 매트 임대 뭐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시점 되면 또 바꿔주기도 하고 가져가서 자기들이 맞아요. 하잖아요. 예.
그게 소비자 딴에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은 전기차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에서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배터리가 한 40% 정도 돼요. 그러면 처음에 살 때 너무 비싸니까 그럼 배터리는 사지 마세요. 임대해서 쓰세요. 배터리는 리스로 쓰세요. 그럼 리스로 쓰게 되면은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사용이 좀 성능이 떨어질 때까지 쓰고 나서 쓰고 나면은 얘를 바꿔주죠. 그럼 바꿔주면 그 재료를 나는 갖고 와서 재사용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사용 사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안정적으로 폐배터리가 들어와야 돼요. 사용 배터리를 내가 확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이쪽 그 다음 생태계가 커질 거라는 걸 기업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망을 내가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소비자 딴에는 그 배터리 리스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그러면 처음에 전기차 가격이 확 내려가겠죠.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배터리 사업자들은 이걸 다시 가지고 와서 재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뭐 재활용을 한다거나 요때 그 공급망을 내가 딱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 회사들이 그렇게 그 배터리 애저 서비스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공급단뿐 아니라 이 소비단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요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요단이 다시 돌아와서 순환경제로 해서 생산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잡고 있는 사람들은 광산을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게 지금 배터리 생태계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좀 그런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진짜 도심 광산. 예. 그 사업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광산 사업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터리 리스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제일 그 호주에서 광석을 캐던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SK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정유공장 이런 거 하면서 이 물질 다루는 법들을 아는 회사들이 이걸 많이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수산화 리튬 관련한 특허를 뭐 54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뭐 독자적인 기술들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근데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건데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전기차 배터리가 되게 오래전부터 만들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거기가 그 모든 서플라이 체인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 사업도 배터리 사업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산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얘기 들어봤을 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걸 하는 산업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안 주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구축이 되기 시작하면은 누구나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배터리를 다루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재, 양극재 소재, 음극재 소재를 만드는 포스코 케미칼 거기가 포스코가 그 사용후 배터리를 다시 만드는 공장을 착공식에 들어갔어요. 배터리를 만드는 SK 이노베이션이 여기에 대한 파일럿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GS 정유업을 하고 있는 GS 같은 경우도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포스코에서 행사를 하는데 착공식 행사를 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코스코도 염탐하러 있고. 왔네. 아니 그러니까 다 그 사업을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들은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 밑에 광산에서부터 최종 배터리 소비, 전기차 사용하고 나온 재사용, 재활용에서 나온 소재를 다시 돌려서 여기서 생산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배터리 산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분야는 아직까지 이렇게 눈에 가시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이건 너무 초기 시장이니까 좀 투자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그리고 그런 뭐 상장 회사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산업들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됐을 때 그러면 내가 그때 배터리를 보다가 소재를 보다가 중국에 있는 그런 공급망을 봤던 그 시각대로 그 배터리가 사용되고 나면 이런 시장이 열리고 있구나를 좀 빠르게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에코프로비엠이 수직적 계열화를 이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되는 것처럼 예.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라면 또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광산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역시 여러 가지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필요하고 자체로도 또 사업의 어떤 그쵸. 비즈니스 기회가 있고 다 먹으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부터 예를 들어 SKIT라든지 뭐 동박하는 넥실리스라든지 이게 SK그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배터리를 만드는 셀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그 분리막을 어디서 사올 거냐? 누구 돈 벌게 해줄 거냐? 내 계열사. 내 계열사. 뭐 여기다 벌게 해주고 싶은 거고. 그러면 배터리를 만들면 전기 충전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기 충전소도 필요한 거 아니야? 전기 충전소 우리나라 국내 1위 업체를 SK 지주에서 또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그 전문가들은 이미 이건 될 거다라고 해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일반 투자들의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미리 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두시면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아, 이게 그거구나. 그럼 얘네들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산업이 커질 걸 알기 때문에 거기를 선점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으로 공장을 만들게요 그랬더니 이 사업이 커질 거라는 걸 아는 거의 모든 회사의 사장님들이 다 와서 거기서 커팅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 분위기,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쵸.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중국에서 그러니까 충전이 아니라 배터리 자체를 교환해 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니오. 예. 그게 니온가요? 예. 아, 이런 것들이 다 그래가지고 저게 과연 무슨 비즈니스적인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얼핏 했었는데 네. 아, 길게 크게 봤을 때는 또 그런 어떤 일환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게 배터리 해저 서비스가 니오에서 제공하는 것도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고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럼 근데 니오가 그 배터리 갖다가 뭐 할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사이클들을 다 보고 선제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특허 개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공장 착공시까지 들어갔으니까 말씀드렸죠. 2040년쯤 되면은 광산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고 이거를 국가 차원으로 가도 재밌어요. 아, 그래요? 국가 차원으로 가면 자원의 전략 무기화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잘 활용한다라고 보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거기가 니켈이 전 세계 매장량 1위예요. 근데 갑자기 2019년에 우리 니켈 원광, 니켈 캔 그 원광석 수출 금지를 했어요. 그래요? 예. 왜요? 니켈 필요한 사람 들어와. 아, 직접 캐가? 안에서 해. 아, 그 그래서? 생산 공장들을? 예.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이 니켈을 재련하고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드는 거는 자기네가 실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광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 원광이 있으니까 나 이거 수출 안 할 거니까 니켈 필요한 사람 있으면 들어와. 그래서 거기다 공장 만들고 우리나라 그거 알려줘. 거기에 누가 함께하고 있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아,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니켈에서 공급받기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 배터리를 누가 쓸까? 현대차.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현대차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그게 또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그런 식으로 또 형성이 되는 거군요. 그쵸. 그 자기 뭔가 실마리가 있어야 그 근처에 몰려들지.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니켈이라는 그 광석을 통해서 자국의 배터리 산업, 자동차 산업을 키워보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은 훨씬 더 원자재 조달이 좋은 곳에 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현대차는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해서 현재는 저희 진출해 있지 않은 동남아 시장에 한번 진출해 보고 싶은 욕심으로 거기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터리를 중심으로 쭉 연결돼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그 폐 배터리 활용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우리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예. 아, 그냥 뭐 쓰레기 치우는 건지 아셨죠? 그렇지. 그게 좀 도움이 되겠지. 원료 가져다가 다시 분해서 재사용하겠지. 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예. 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 어떠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지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투자의 기회가 있는지가 이렇게 쫙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임러 회장이 언제 CES에서 되게 멋있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동차가 생산이 늘어나면 재료와 에너지 소비가 늘어납니다. 우리는 이 커브를 디커플링 하겠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늘어나지만 재료와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재사용, 재활용, 효율. 되게 멋있는 말이죠. 더 이상 그렇죠. 지구에 부담도 주지 않고 환경도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차를 공급하지 못해서 불편함을 주지도 않는. 그래서 그때 다임러 회장 얘기가 좀 멋있었던 게 많은 사람들은 지구를 위해서 차를 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동을 제약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기술주의자들이 내놓은 답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비자들한테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동의 자유를 주면서 지구에는 부담을 주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는 개발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은 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될 세상, 10년, 20년 후의 세상은 아마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이게 직업이 기자시라 그런지 어떤 벌어지는 현상, 사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그 어떤 판단, 예. 이게 아니라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 그거의 반대편, 그 속은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 또 그 안에서 그 나오는 예. 여러 가지 투자의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요. 근데 제가 투자를 잘 못합니다. 아, 그래요? 뭐 아직 2차 전지 쪽에 투자는 안 하셨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언론인들은 그 정보를 이용하는데 좀 이렇게 약간 윤리적인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은 투자를 전혀 안 하고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뭐 ETF 같은 경우나 아니면 미국 주식은 이제 제 정보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미국 주식 같은 거 조금 하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알면은 그죠. 왜냐면 투자는 베팅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위험한 두려움과 이런 것을 이기고 베팅할 수 있는 능력이 뭐 투자력이라고 하는 분도 있긴 하던데. 근데 어쨌건 이걸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 명확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확신이 있을 거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거의 사이클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좀 확 들어오겠네요. 네. 예. 네, 오늘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파생되는 뭐 폐 배터리 활용, 그 다음에 또 광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 한번 다시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예,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